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서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유치 계획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스타트를 끊어보겠다 이런 뜻을 천명을 한 거죠. 근데 이 사항은 사실 2018년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들어가 있던 남북 정상의 합의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다가 어제 계획이 의결이 된 건데요. 이 과정에서 그 누구보다도 이 문제를 강하게 주장해 온 분이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인데요. 얼마 전에는 이걸 위해서 그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님. 네네. 이 공동올림픽이 유치만 된다면 평화 체제나 평화 경제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네네. 중요한 건 실현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낙관하세요, 시장님? 물론 쉽지는 않죠. 지금 뭐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저는 이게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함께 사인한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한 내용이고, 네. 또 우리 남북 관계 역사를 보면 뭐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장애물에 봉착할 때도 있었죠. 예. 그렇지만 최근에 보면 어쨌든 특히 평창 올림픽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꽁꽁 얼어붙었던 관계가 그야말로 그 당시에도 이게 남북 이 군사훈련을 중단하자는 그런 제안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서 갑자기 본물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좀 정말 궁금한 게 뭐냐면요, 시장님. 지금 시장님께서도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남북 관계는 경색돼 있거든요. 뭐 꽁꽁 얼어붙었다고 표현해도 뭐 그 무리가 아닐 정도로 관계가 안 좋은데 이 국면에서 이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한 게 좀 약간 뜬금없다. 이렇게 평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금한 게 네네. 혹시 공개가 되지 않는 영역에서 물밑에서 뭔가 좀 어떤 긍정적인 어떤 상황 변화가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전혀 뜬금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는 게요. 네. 사실 이게 국내적 절차를 그동안 쭉 밟아왔습니다. 그랬나요? 그러니까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 개최라고 남북 정상이 합의한 이후에 계속 국내적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선 서울 평양이라고 사실 거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네. 정상회담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도시가 그러면 국내에서 개최할 것인지 그래서 그 당시 부산과 서울시가 함께 경합을 해서 결정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네. 또 이게 이제 문화체육부가 또 검토하는 절차가 있고 또 기재부가 이게 과연 경제성이 타당성이 있냐 이런 걸 심의하는 절차가 있었고 이걸 쭉 추진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늘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게 남북 관계라는 게 산을 하나 넘는 게 아니고 산맥을 넘는 일이다. 그러니까 산 하나 넘는다고 이게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늘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두 번에 걸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이 사실 좋았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하노이 회담이 지금 이 실패로 끝나면서 지금 현재는 이런 어려움이 당도했지만 여기 뭐 이렇게 서로 간의 오해나 이런 걸 풀 수 있는 그런 여러 전제 조건이라든지 상황이 변화한다면 얼마든지 또 대화가 순조롭게 열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실 이 남북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이 개최가 결정되는 게 물론 열리는 것은 2032년이지만 결정되는 것은 내년이나 후내년에 지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급하죠. 시장님, 근데 궁금한 게요. 국내적 절차를 밟아왔다라고는 행정 절차는 충분히 이해가 되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북 간에 내지 한미 간에 그러면 어떤 이 분위기를 무르익게 하기 위한 뭔가가 있었는가가 궁금한데요. 아니 그런 관계를 오히려 만들어내기 위해서 좋은 조건이나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노력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 미국 순방 중에 외교협회에서 초청을 해서 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지금 2020년
바로 금년 지금 7, 8월이면 이제 동경 올림픽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2022년에는 북경 동계 올림픽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서울시 입장이나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내년 후내년에는 이미 그게 결정되기 때문에 예. 이 2년 동안이 참으로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 기회를 잡지 않으면 우리는 뭐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그 왜 브란트 수상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브란트 수상이 아니고 비스마르크가요. 네. 독일 통일을 이룬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분이 신의 소매를 잡을 수 있을 때 잡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년과 후내년 사이에 네. 남북이 협력해서 2032년 올림픽을 정말 유치했을 때 네. 저는 그 효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지금 뭐 남북 관계 평화적인 관계를 정착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뭐 인구는 줄고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이 없는데 만약에 2032년 올림픽이 진심으로 개최될 때, 진정으로 개최될 때 우리 경제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게 정말 절박한 예. 순간이죠. 지금 막 시장님께서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어떤 또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한미 군사 훈련, 군사 연습은 중단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어떤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원래 3월에 과거에 키 리졸브 훈련, 아마 동맹 20-1인가 이제 그 훈련이 예정이 됐는데 만약에 이게 열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경색된 남북 관계가 풀리면서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 김현철 장관께서도 한번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창 올림픽이 평화의 제전으로 바뀌게 된 게 예. 남북의 대화가 시작된 게 사실 그때 이런 합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예. 저는 이게 사실 뭐 이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오랜 세월 다져진 굳건한 한미 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2022년까지 그 한 2년 정도 군사 훈련을 잠정 중단한다는 게 저는 결코 안보의 포기라든지 안보의 약화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예. 안보 포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안보를 위한 선택일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안보라는 게 평화에서 비롯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군사 행위 중단을 안보로 약화로 보는 것은 냉전 시대의 문법이다. 21세기 평화는 냉전 시대와는 달라야죠. 네. 지금 2022년까지 잠정 중단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시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2032년 하계 올림픽 공동 개최 그러니까 유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는 그러니까 한미 간 군사 연습은 중단되는 게 맞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경 올림픽, 북경 동계 올림픽 그리고 우리의 2032년 합동 올림픽이 결정되는 아주 정말 중차대한 그리고 이게 평화의 제전이지 않습니까? 네네. 올림픽이라는 게. 네. 그러면 우리 이웃 국가들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동시에 이게 확보된다는 뜻이죠. 시장님 그 말씀하셨지만 이제 미국에 가서도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 조야의 반응이 어떻던가요? 우선 뭐 저는 이런 걸 이제 국무성 차관을 만나거나 네. 또 지금 차기 외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될 상원 의원이었는데요. 네. 밥 메넨데스라고 하는 상원 의원도 뵙고요. 예. 그리고 당장 외교협회에서 스캇 슈나이더라고 하는 연구원도 아주 창조적 발상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해줬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앞으로 여러 이 관계나 또 이제 이 국가적 관계에서 논의돼야 될 일이지만 이런 이제 지방 정부로서나 또는 민간에서 이런 제안과 합의를 해나가는 이런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일부 외신이 그 공동 개최는 뭐 그림의 떡이다. 어떻게 뭐 라라랜드에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혹평을 했는데 이건 외신이 뭘 모르고 하는 보도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외신이 뭐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뭐 한두 번의 그런 지적이 있다 손 치더라도 아니, 세상의 모든 일은 그런 상상과 열정의 힘으로 극복된 거 아닙니까? 특히 남북 관계가 언제 뭐 그렇게 순탄하게 뭐 한꺼번에 잘 진전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김대중 대통령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쉽게 남북 정상회담이나 뭐 그런 걸 성사시켰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016년도에 이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고 마지막으로 기도만 남아 있을 때 비로소 기적이 기적처럼 오는 것이다. 그 속에서 용기와 기다림, 눈물과 한숨, 절망이 들어있다. 기적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또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간절한 어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정진할 때 평화가 오는 것이지. 아니 지금 이런 냉전과 같은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그러면 그대로 보고 있으란 말입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제 어제 국무회에서 의결까지 이루어졌는데 북한이 네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안 내놓을지가 지금 관심사인데요. 만약에 입장을 내놓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긍정적인 신호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동안 북한이 사실은 계속 사인을 해왔습니다. 이런 군사훈련을 계속하면서 우리를 위협하는데 이게 과연 그동안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합의의 이 실현인가? 오히려 그건 반대지 않는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해왔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또는 이런 제안이 북한을 저는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시금석이 될 계기가 이제 그 여름에 열리는 동경 올림픽에 원래 이제 남북 합의에 따른 공동 입장하기로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약속대로 실현되느냐 안 되느냐가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2032년 우리 서울과 또 평양의 공동 올림픽이 성사되려면 그 이전에 여러 이 어떤 조건들이 실현이 돼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이 그리고 가장 이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동경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창조적 제안이 필요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가름하고요. 이왕 그 인터뷰로 모신 김에 이것도 좀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문제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시장님께서 저희와 인터뷰에서 이 부동산, 그러니까 종합부동산 세율을 뭐 3배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거론한 바가 있었고 이때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어제 저희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이인영 대표는 3주택자 이상에게는 부동산 세율을 올리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뭐 구체적인 방법이야 우리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정말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그 주거가 주택이 이런 소수의 어떤 투기의 대상이 돼서 뭐 어떤 사람에게는 1년에 10억이 몇 년에 3년에 10억이 올랐는데 세금은 130만 원만 내고 그래 이 얘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엄청난 부자가 되는 길이지만 국민 대다수에게는 절망의 현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투기 공화국에서 탈피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이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 이것은 온 국민의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런 사회에서 누가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어떤 혁신에 뛰어들겠습니까? 국가 경쟁력이 이렇게 돼서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 세율이 담보돼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뭐 매년 거의 7만 호에 이르는 주택을 공급해 왔고 그래서 이 공급률은 굉장히 올라갔죠. 거의 100%가 올라갔는데 이게 실제 자가 보유율은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47%인가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반드시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투기 수익을 말하자면 환수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부동산 공약을 보면 지금 시장님께서는 공급 부족이 아니고 그게 핵심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자유한국당 같은 진단을 공급 확대 쪽으로 지금 잡고 있고 이렇게 이제 그 방향 설정을 했던데 이건 그러면 그 현실 진단을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그럼요. 부동산 가격 앙등의 출발점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게 바로 이명박 박근혜 시절이다고 하는 것은 모든 전문가가 일치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빚내서 집 사라. 이런 경기 활성화의 명목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거든요. 네. 그 후 폭풍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실패한 공급 만능주의를 다시 한번 카피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토건 시대에 머물러 있는 인식 수준인 거죠. 네. 그래서 퇴행적 이런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보유세를 경감하겠다면서 네. 공시지가 12억 원 이상으로 상향을 조정하겠다. 그래서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방금 말씀드린 이 온 국민의 절망을 낳고 있는 이런 부동산 가격의 앙등이 재현될 거 아니 재현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악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투기를 부추기는 이런 무분별한 공약을 남발할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협조하는 것. 그게 과거 정책 실패에 대해서 저는 속지 않은 지름길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장님 한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짧게 네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예. 질문이 얼마 전에 강기정 수석이 매매 허가제 이제 그 언급을 했다가 이게 공산주의식 발상 아니냐라고 이제 그 막 비판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베를린의 어떤 경우를 예를 들면서 그러니까 임대료 어떤 동결제를 언급을 하신 바가 있었거든요. 이건 그거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네, 답을 미리 하시네요. 아니 지금요. 네. 그러니까 서울만 하더라도 절반 이상이 임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나 임대, 월세를 살고 있는 것이죠. 네. 뭐 상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뉴욕이나 베를린이나 파리에서는 임대료 상한제를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가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오히려 우리나라에 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 또 우리 아이들의 꿈이 건물주다. 저는 이건 알겠습니다. 비정상적인 사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본주의야말로 정말 이 그 높은 집값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할 때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피해야 됩니다. 네. 정말 이건 너무나 간절하고 이 고통받는 우리 시민들을 생각하면 네, 한시가 알겠습니다. 급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